지난 3월 이후 미국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지난 5월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것에 이어 세 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며 미국의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한국의 기준금리 2.5%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신흥 국가에 투자되었던 자본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하며 이른바 환율 쇼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환율 급변 시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유엔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요. 2021년 기준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6.6%인 고령 사회입니다. 심지어 2025년에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중위연령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무려 45세에 달하고 있고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 즉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구는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 전망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화 유출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충격이 한국의 고령화 문제와 얽혀 경기 둔화를 넘어 경기 악화의 고착화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근심 어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외국인을 받아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고령화와 외국인의 한국 정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폐쇄사회로 불리는 일본과 동일하게 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이 0.1%에 불과한 국가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의 이민자 비중이 각각 3.7%, 1.4%인 것을 볼 때 서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이 인구 대비 이민자 비중이 적은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결혼 이민도 급감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일 민족이라는 정체성도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야기해 이주민들의 한국 정착의 걸림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외국인 이민자 기화자 등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요. 한국도 몇 년 내 다문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폐쇄적이더라도 더 이상 외국인들은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이웃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한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당장 인구 규모가 줄어들면 내수 시장이 줄어들고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은 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과 현지인의 갈등과 외국인 범죄 등 외국인들이 정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난민마저도 적극 수용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극도로 빠른 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혼인 건수가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초혼 연령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4세, 여성은 31.1세입니다.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나이는 출산의 또 다른 제약이라고 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1년 여성들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0.81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제1, 2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출산율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각각 0.63명, 0.73명에 불과합니다. 다만 결혼과 출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성별에게만 비판의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난다고 아이는 황새가 물어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미혼율은 남성이 더 높은 편으로 20대 남성의 미혼율은 95.5%, 30대 남성 미혼율은 50.8%입니다. 미혼 남녀는 결혼 비용 증가와 출산 시 교육 비용 증가가 부담이 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결혼 회피 기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보회사에 따르면 남성들은 결혼을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에 헌신하는 삶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여성도 동일하고요. 한편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한국은 출산율 감소 속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개선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혼인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따른 여성들의 기회비용이 증가한 결과 여성들이 결혼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므로 자연스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0년 총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이 15%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2020년 1인 가구는 무려 31%입니다. 향후 1인 가구는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를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독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의 해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최초의 사회와 역할을 담당하며 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데요.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가 되어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기반이 되고, 가족에 대한 헌신이 사회와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귀결되는 전통적인 서사의 붕괴는 인구 감소로 야기되는 또 다른 단면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가족의 해체 문제를 경각심 있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내국인 수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는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웃지 못할 농담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한 지방은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며 당장 생존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일정 코로나 사태로 농촌에서는 외국인들의 입국이 막히자 일당을 비싸게 쳐줘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력난을 겪은 바 있습니다. 서구권에 비해 기계화 비율이 낮은 한국 농촌은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기금이 고갈될 예정입니다. 경제 전망이 좋지 못한 데다 출산율 감소가 예상보다 더욱 빠르며 갈수록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노년층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고갈로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를 믿지 못하고 노후 생활이 문제가 된다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기 때문에 저축의 역설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축의 역설이란 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인 저축이 국가라는 집단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저축은 오히려 소비 위축이라는 악영향을 초래하여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20%대로 대부분의 자산이 실물자산에 몰려있는 구조이며 평균 소비 성향이 낮은 편입니다. 가뜩이나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 소비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조기 고갈로 인한 노후 문제가 심화되면 저축의 역설이 발생해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의 수요가 줄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초래될 수 있으며 자산의 대부분이 실물자산, 특히 부동산에 몰려있는 경제구조상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구군이 닿기 전 한국 사회에 새로운 피를 수혈할 때가 됐다.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한국이란 국가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난민을 적극 수용한 독일처럼 외국인을 수용해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곤 하는 것이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단일 민족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갇혀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탈출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배를 수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더 이상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다문화 사회가 예견되며 다문화 사회가 필연적인 시점에서 다문화 교육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보다 넓은 한민족이라는 포용 정신을 발휘해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인지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 되었다는 말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 가치 있는 시간, 지식 나침반이었습니다.